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 제도를 뜻한다. 1917년 소련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흔히 볼셰비키 혁명이라 불리는 11월 혁명으로 공산화되었다. 그 영향은 동쪽으로는 몽골까지 확장되었고 서쪽으로는 동유럽 전체로 번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타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상에 전 세계 지식인들이 호응하면서 공산주의는 무섭게 확산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의 회고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곧 지구 전체로 번질 것만 같았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러시아 유토피아를 찬양할 당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모순과 한계를 분명히 파악했다. 공산정권 등장 6년이라는 짧은 시간, 즉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할 때 이승만은 1923년 태평양 잡지 3호호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제목의 공산주의 비판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해 합당한 점과 부당한 점, 즉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민의 평등주의는 조선의 신분제도인 반상의 철폐와 반상제도의 연장선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옳다고 했다. 그러나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자본가를 없이 하자,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것이라 하며 이것에 대한 허구성을 명백히 비판했다. 이승만은 불평등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이를 지정하여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이 불평등을 야기한다 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의 의지나 동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비생산적인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고 있을 때에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한 것과 같은 통찰력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가 가져야 할 입장을 정리했다. 이승만의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일찍부터 간파할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쫓아 입장을 바꾸어가며 이승만과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한반도는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의 분명한 신념,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야말로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해방 전후 한반도 운명.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은 고대하던 해방을 맞았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맞자 이승만은 서둘러 미 국무부를 포함한 귀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는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약소국가의 임시정부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시정부의 귀국도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성취한 해방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얻어진 해방에 대한 대가였다.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카이로 회담 때 처음 논의가 되었다.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국의 독립도 결정되었다. 한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승만과 김구의 역할이 컸다. 김구는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장개석을 2차례 만나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달해왔다. 카이로에서 선언문을 직접 기초한 사람은 루즈벨트의 최측근인 해리 홉킨스인데 그는 사회사업가 출신으로 뉴딜 정책의 복지사업을 총괄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주요 인물이었다.
선언문을 기초한 해리 호킨스는 독실한 감리교도로서 이승만과 관계 맺고 있는 미국 감리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국 독립은 해리스 목사와 같이 이승만의 독립운동 후원단체인 기독교인 친환회를 지원한 미국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독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실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이승만은 카이로 회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한국 독립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제 신탁통치, 국제 공동관리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 독립의 이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교전단체로서 최소한의 무장투쟁에도 참여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 해서 이를 막을 방법도 도와줄 국제사회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반도는 적은 변수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혼란 정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의 한반도에 대한 예측은 정확했다. 해방 이후 국내 자우익의 대립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발언권 또한 거의 없었다 할 수 있다.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 이승만은 임시정부와 본인이 귀국이 지연됨에 따라 무엇보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 공산군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걱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련의 영향력은 막강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독일군을 몰아내면서 그 지역을 상당 부분 점령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소련의 영토적 야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극동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과거 러일 전쟁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 시절부터 미국의 워싱턴 정가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소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친소 정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필요했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통해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일본 북쪽 영토인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되찾으려고 했다. 또한 중국의 여순과 대련이 포함된 요동반도에 대한 조차권을 되찾고 중국 동부와 남만주 철도에 대한 조차권을 가지려고 했다. 문제는 소련이 대일전 참전 시 한반도 북부를 작전 구역에 넣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만주에 일본군이 본국으로 도망가는 길을 막기 위해 여러 항구들을 점령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 같은 소련의 요구는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았다.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립 총회에서 얄타 밀약설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응했다. 미국,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즉각 독립시키지 않고 몇몇 강대국이 공동관리하거나 소련이 단독 관리하도록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영국도 부인했다. 하지만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주요 연합국 수뇌부들이 모인 베를린 교회의 포츠담에서는 극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토적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육군 참모총장 마셜과 소련 육군 참모총장 안토노프 사이에 작전 협의가 있었다. 이에 소련에서 제시한 작전 지도에는 놀랍게도 38선 표시가 되어 있었고 진격 방향이 서울을 향해 있었다. 이것은 소련이 한반도 분할과 서울 점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한반도의 공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불필요한 휴전 협상도 소련의 한반도 남하를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천황제의 유지와 한반도 및 대만 식민지 보유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휴전 협상으로 내걸었다. 일본은 중립조약을 맺은 소련을 중재국으로 내세워 연합국과 휴전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련은 일본의 휴전 조건과는 관심이 없었고 휴전 협상을 주선하기는커녕 일본 공격을 서둘렀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최초의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 상황이 다급해진 소련은 이틀이 지나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작 폭탄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 1945년 8월 10일 일본은 항복 의사를 알리고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지했다. 하지만 소련은 한반도 남쪽으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8월 9일 만주 일본군이 있는 장춘과 하얼빈 포격을 시작하여 8월 26일까지 쉬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했다. 결국 소련은 일본의 항복 발표인 8월 15일까지 단 7일간 싸우고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막대한 전리품을 챙겼다. 일본의 무모한 협상 조건 요구로 한반도에서는 의미 없는 소모전이 지속됐고 소련이 국도 문제에 개입하는 걸 길을 터주어 한반도 분할과 공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소련에 의한 북한 정부. 당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련에게 한반도 공동 점령을 제안하는 것뿐이었다. 미국은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쪽에서는 소련이, 남쪽에서는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막도록 제안했다. 미국과 한반도를 공동 점령하기로 합의한 소련은 서둘러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련이 평양을 먼저 점령한 다음 남쪽의 38선을 향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남쪽의 38선 근처를 먼저 점령한 다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 점령 예정지와 확실하게 구분하고 차단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애초에 미국의 한반도 공동점령 제안은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군사적 의도였다. 한반도를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보고 공동점령국인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통일국가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생각은 달랐다. 동유럽 국가들처럼 북한 지역을 공산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북쪽을 점령한 소련은 서둘러 남한과 연결된 철도, 도로, 전화를 끊었다. 8월 28일까지 북한 지역 점령을 끝내는 소련의 발빠른 행보와 달리 미국은 9월 8일에야 인천에 상륙했다. 남한 전역에 대한 점령은 11월에 가서야 끝낼 정도로 늦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 단독 정부를 세우기에 앞서 북한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우익도 참여하는 민족통일전선 성격의 연립정부를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 스탈린의 9월 20일자 전문 지시에 따라 북한 지역 단독 정부 수립 계획을 신속히 실천해 나갔다. 안드레이 로마넨코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민정청을 세워 북한의 행정을 총괄하고 지방에는 군경무 사령부를 설치해 공산화 과정 전체를 관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련은 모든 행정권을 북한인들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대회에 선전했다. 스탈린은 북한 입성에 김일성을 이용했다. 김일성 일파는 자신들의 독립운동가로 부각시키려 했지만 실제로 일본군과의 전투 경험은 없었다. 그들이 속한 소련군 88특별여단은 중국인, 한국인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혼성부대로서 일본 항복 후에 공산정권 수립에 활용될 정치 군인들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김일성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투쟁의 경력이 필요했다. 김일성은 군사위원 니콜라이 레베제프 소장에게 자신도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투사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4일 소련은 평남인민정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소련군 환영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북한인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일성은 그 자리에서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되었다. 그 후로 김일성은 어디서나 소련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찬양하고 소련이 없었으면 한반도의 해방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어느 행사장에나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리고 연설 끝에는 반드시 스탈린 동무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북한은 남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의 후원을 받은 작은 스탈린에서 주체성을 가진 민족 지도자로 변조된다. 김일성의 나이 불과 33세의 일이다.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미국. 이승만이 귀국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 정세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로당의 권력이 형성되었다. 다급해진 미국은 중도파인 여운형, 김규식,
송진우 등을 통해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보려 했으나 실패한다. 결국 미국은 해방 2달 후인 10월 16일에야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한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태평양 지구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이승만이 보인 철저한 반소 입장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 자신이 하루빨리 귀국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입진을 막고 남한에 진주할 미군과 협조해 자유민주주의 정권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이승만의 귀국을 두고 맥아더의 지원과 군정사령관 하지의 건의, 그리고 남한 내 우익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14일 한국민주당의 원세훈과 조병옥은 중국 중경에 있는 김구, 김규식, 신익희 앞으로 서신을 보내 바로 귀국해달라며 임시정부를 국내로 옮겨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하지 사령관은 미 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한국인에게 명망이 높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귀국해야 한다며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했다. 드디어 이승만은 33년이나 머물렀던 미국을 떠나게 된다. 미주 동포들에게는 짧은 고별사를 남기고 이승만은 맥아더가 머물고 있던 일본 도쿄를 거쳐 1945년 10월 16일 맥아더의 전용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한다. 그토록 고대하던 귀국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까지의 여정은 귀국길보다 더욱 험난했다. 이승만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쟁취하기까지는 세 가지의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민당, 남노당, 그리고 미소공동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한민당의 계략을 간파, 미국의 원자탄 공격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공식 선포할 당시 한반도에 주둔해 있던 조선 총독부는 이후 일어날 혼란 상태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35만 명을 포함한 거주 일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송진우, 영훈영을 차례로 만나 치안 담당을 요청했다. 치안 담당의 주된 목적은 한국인들에 의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기득권으로 활동하던 친일 세력을 우선 찾아갔다. 그 당시 한국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모임이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우선 이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일본 군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해방 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 그 때문에 경찰을 포함한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근무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들은 미군에게 한국 좌익 세력들의 폭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고 미군은 한국인들을 불신했다. 친일 경력을 가진 지주층은 외국에서 유학한 엘리트가 많았기 때문에 즉시 미군정과 협조 관계에 들어갔다. 이들은 좌익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1945년 9월 16일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한다. 한민당은 한국국민당과 조선민족당이 합당한 정당이었다. 그 가운데 조병옥이 경찰을 지휘하는 경무국장에 임명되고 김성수 등의 11명이 미군정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김성수는 경성방직 회사 창설, 동아일보 창간, 보성학교 인수 등의 활동으로 재력을 갖춘 정치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이었다. 이들은 이승만을 영수로 추대하며 일제감정기에 기득권을 누리며 축적한 자신들의 이익을 해방된 한국에서도 지켜나가려고 했다. 이승만이 당시 우익의 주축을 이루던 한민당의 추대를 받게 된 것은 출신 지역과 학력, 미국 내에서의 활동이 무엇보다 컸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워싱턴 정가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이승만을 영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들의 의혹을 파악하고 영수 요청을 거부한다. 이 일로 이승만은 한민당과 정치적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는 남노당. 해방 후 국내에서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화신, 민족의 영웅으로 신화화되었기 때문에 좌익에서도 이승만의 정치적 명성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는 박헌영이 있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박헌영은 1912년 예산 대흥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3월 경성고보를 15회로 졸업했다. 20살 박헌영은
미국 유학을 원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대신 일본을 거쳐 9월에 상해에 도착했다. 박헌영은 영어 강습소에서 경기도 개선 출신인 임원근을 알게 되었다. 임원근은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일본 경흥대학을 다니다 상해로 온 사람으로 박헌영과는 동년배였다. 임원근이 박헌영에게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 상해 지부에 가자고 권하여 김만경을 만나 공산당에 가입하여 사상교육을 받았으며 여운형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1922년 1월 제1차 극동인민대표대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때 박헌영은 공산당 청년동맹 대표로 참석했다. 이때 조선 대표는 23개 사회단체에서 52명이 선출되어 참석하는 등 대표 총수 144명 중 28%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서의 공산당은 점차 확대되었다. 한반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의 남한 진주가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비해 한 달이나 늦어졌기 때문이다. 1945년 9월 8일에야 미군은 인천항에 착륙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여운형, 박헌영과 같은 좌익들이 조선에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일본이 항복했으니 곧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자만 있을 뿐 독립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자 크게 절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될 수 있다. 라는 말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파고들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믿을 데가 없던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갖게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해방 전국에서 공산주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특히 박헌영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군을 피해 광주 벽돌 공장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145개의 지부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소수지만 조직력이 강한 박헌영의 재건파가 장악하면서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기정사실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합법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 전 국민의 76%의 지지를 받고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를 열어 선포했다고 하지만 참여자의 대표성도 문제이고 대회의 의제가 미리 공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헌영은 타겟책으로 중앙인민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는 이승만을 주석에 내세운 이 명단은 본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명성을 이용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이렇게 작성된 내각 명단은 박헌영과 그 추종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심지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여운형과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명단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국민들은 명단을 접하고는 이것이 해방정국을 맞는 민족 지도자들의 서열이라고 받아들였다. 일방적인 주석 발표 후 공산당에서는 이승만에게 취임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좌익들은 친일파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며 친일파가 많은 한민당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볼 때 친일파 숙청은 건국 이후 우리 정부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좌익들은 이승만이 참여를 거부하자 그를 친일파를 옹호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반격에 나섰다.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좌우 합작 정부에 같은 형태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결국 조선이 공산화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에서도 발빠르게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이승만은 해방 전부터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알려진 얄타 밀약서를 폭로하는 등 미국과 소련의 협력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가 중요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지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군, 해병, 물자 지원 위주로 전쟁을 진행했다. 반면 소련은 실제 전투에서 모든 연합군의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정도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다. 따라서 전쟁 후 자연스럽게 소련의 발언권은 높아졌고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따라서 미국은 많은 부분 소련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한국 문제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가졌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에서 분할 점령을 끝내고 영국과 중국을 추가로 포함해 4개 연합국의 공동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련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는 미군과 소련군의 대표들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인 연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는 결국 소련안을 채택했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통일된 임시민주정부를 세우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거친 다음 완전 독립을 허용한다는 모스크바 협정서가 1945년 12월 27일 발표되었다. 하지만 통일된 정부 수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신탁 통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미국과 소련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군 양쪽 모두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여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미미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소련은 북한에서 이미 사실상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공산혁명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통일된 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은 좌우 합작 정부를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은 세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속아 좌우 합작 정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좌우 합작은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소련의 전략이었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좌우 합작 정부를 통해 동유럽을 공산화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 전략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소련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미국을 불신했다.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신탁 통치가 될 경우 한국의 독립은 지연될 수도 있고 한국의 독립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 한국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북한과 좌익 세력이 많은 남한은 공산화될 것이 잔언했다. 이승만은 미군정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기 위한 이명신을 유엔에 급파해 소위원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한반도 정부 수립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닌 유엔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국가 수립의 기초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은 약소국의 한 개인의 신분으로서 당시 최강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그들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논리와 입장으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끝까지 관철했다.